요즘 유럽 전역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의 바람이 정말 거세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정당들이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모습이 제각각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과연 더 온건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랄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또 중요한 변화의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죠.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의 사례가 아주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거든요. 아, 이 세 나라요? 네, 급진적인 구호를 외치던 뭐랄까 반란군이 현실 정치라는 갑옷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긴장감 넘치는 과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다른 나라 정치 이야기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실험실, 영국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브렉시트의 상징인 나이절 페라지가 이끄는 리폼 UK. 이 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했을 때 다들 트럼프식의 아주 파격적인 정치쇼를 기대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든 게 잠깐만 이게 맞나요? 도로에 웅푹 파인 포트홀을 메우는 일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니 국가의 미래를 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 보수 전문가가 된 셈이네요. 그 간극이 엄청난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의 핵심을 보여줘요. 웨스트노샘턴셔 의회 사례를 보면 이들은 무려 5천만 파운드의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아, 예산이 없었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거대 담론은 사실 사치일 뿐이죠. 당장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재계 출신인 마크 아널 의회 의장은 심지어 재활용 비행기 타이어를 써서 포토를 메우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 막 열변을 토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장면이네요. 급진주의가 지방 행정에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현실과 만나는 순간인 거죠. 그럼 선거 때 유권자들을 열광시켰던 그 화끈한 공약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재택근무를 금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없던 일이 됐어요.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죠. 아, 정말요? 네. 재택근무를 금지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갑자기 출근할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이 부족해서 무려 1,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50억 원이 넘는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바로 포기했죠. 다양성 책임자를 해고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찾아보니 해고할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아, 해고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평등법 같은 법적 의무도 당연히 지켜야 했고요. 심지어 세금을 삭감하겠다는 게 리폼 UK의 전국적인 핵심 공약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다른 정당들처럼 지방세를 최대 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니 이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기성 정치인들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모순 때문에 비판도 받죠. 지지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하지만 이들은 아주 영리한 이중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포토를 메우면서 우리는 유능한 행정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징적인 행동은 놓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의회 건물에 유니언제 국기를 크게 내걸고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은 내리는 식이죠.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앙무대에서는 여전히 나이절 페라지가 급진적인 선동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용적인 행정가와 급진적인 선동가,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셈이에요. 지방에서는 실용적인 행정가, 중앙에서는 급진적인 선동가라 정말 영리하네요. 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프랑스 국민연합이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예 당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영국처럼 현실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아주 치밀하게 바꾸고 있다는 거죠. 바로 넥타이 전략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국민연합의 변신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다는 점에서 영국의 사례와는 차원이 달라요. 의도적이다. 네. 마린 르펜과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조르당 바르델라가 이끄는 국민연합은 과거의 그 극단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했죠. 필사적인 노력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죠? 르펜은 반유대주의 반론을 일삼던 자기 아버지, 심지어 당의 창립자를 직접 당에서 축출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자기 아버지를요?
와, 네, 바르델라 같은 젊은 리더들은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유권자와 재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국정을 맡을 수 있는 준비된 정당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나 보네요. 자료를 보니까 지지층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던데요. 그렇죠. 네. 지지층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대졸자들의 지지율이 과거 7%에서 22%로 3배나 급증한 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3배나요? 네. 성별에 따른 지지율 차이도 거의 사라졌고요. 자료에 나온 한 지지자의 말이 이 상황을 잘 보여줘요. 바르델라를 보면서 진짜 대통령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아, 대통령처럼 보인다. 이제 국민연합에 투표하는 게 더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지층이 넓어졌다는 건 그들의 메시지가 정말 설득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모인, 뭐랄까, 반대 연합에 가까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둘 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과 정책의 온건화가 지지층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로존을 탈퇴하겠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공약들은 다 폐기했거든요. 일단 급한 불은 껐군요. 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어떨까요? 그 속의 알맹이는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궁금해요. 겉모습은 세련되게 바꿨지만 결국 본질은 그대로라는 지지력도 있던데요. 맞아요. 여전히 유럽연합의 핵심 원칙에는 아주 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값싼 원자력 에너지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나누기 싫다면서 유럽 공동 에너지 시장에서 탈퇴하고 싶어 하죠. 아, 결국 자국 우선주의군요. 네, 독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여전하고요. 결국 세련된 넥타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프랑스 우선주의와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그 포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집권하게 되면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포장지에 속고 있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이미지는 갖췄지만 실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겠어요. 네. 자료에 나온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바르델라의 경제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중앙은행이 산타클로스인 줄 안다고 했다면서요. 하하, 네. 그게 신랄한 비판이죠. 그게 바로 국민연합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국정운영 경험이 전무하니까요. 아, 경험 부족. 전문계들을 영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지만 한 나라의 복잡한 경제와 외교를 이끌어갈 능력이 정말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대통령처럼 보이는 것과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자, 영국에서는 현실에 적응하는 실용주의, 프랑스에서는 권력을 위한 전략적 이미지 변신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독일을 위한 대안 AFD는 온건화는커녕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앞선 두 나라와는 정반대의 흐름인데요. 네, 독일은 아주 예외적이고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경우예요. AFD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오히려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더 극단으로요? 네, 자료에 묘사된 청년 조직 창립 행사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연사들이 공공연하게 외국인들의 대규모 재이주를 요구하고 심지어 과거 히틀러 유겐트가 사용했던 금지된 구호를 외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와, 그건 정말 선을 넘는 거네요. 온건화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생겨요. 어떻게 더 극단적이 되는데 인기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인기가 높아지려면 중도로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FD는 아주 교묘한 역할 분담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할 분담이요? 네, 한쪽에는 골드만삭스 은행가 출신의 알리스 바이델처럼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내세워서 중도층과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요. 아, 합리적인 척하는 얼굴 마담이군요. 그렇죠. 방송에 나와서 경제정책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게으른 회캐 같은 극단주의자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요. 일종의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력 같은 거네요. 네, 바로 그 전략인데 이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입맛의 유권자들을 동시에 공략하는 거군요. 특히 어떤 유권자들이 이런 메시지에 열광하는 건가요? 주로 과거 동독 지역처럼 산업 쇠퇴를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지역에서 지지세가 강해요. 아하, 소외된 지역. 네, 그들의 분노와 소외감을 인종주의적인 문제, 즉
다문화 사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파고드는 거죠. 경제적 불안이 인종적 분노와 결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지지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정당을 막기 위한 장치는 없나요? 독일의 다른 정당들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가요?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이요? 네, 독일 정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의 모든 주류 정당은 AfD와는 그 어떤 정치적 협력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에요. 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군요. 네, 연립정부는 물론이고 사소한 정책 공조도 다 거부하죠. 하지만 이 방화벽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어떤 문제죠? AfD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좌파와 우파 정당이 어색한 연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 서로 싫어해도 손을 잡아야만 하는? 그렇죠. 당연히 국정 운영은 삐걱거리고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에 더 환멸을 느끼게 되죠. 방화벽이 오히려 AfD에게는 우리가 기득권에 맞서는 유일한 세력이다라고 주장할 명분을 주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게 지금 독일 사회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나치즘이라는 끔찍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저항도 아주 강력하거든요. 저항도 만만치 않군요. 네, AfD 행사가 열리면 그보다 훨씬 많은, 때로는 수만 명의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기도 하죠. 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역사 때문에 기성체제에 대한 반감과 결합된 극단주의가 더 위험하게 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해요. 지금 독일은 AfD라는 존재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찬성과 반대로 극심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례를 묶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영국의 실용주의, 프랑스의 이미지 변신, 독일의 급진화. 포퓰리스트들이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력을 키우는 동안 이들을 막으려는 기성 정치인들의 대응은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맞아요. 자료들은 그들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던데요. 네, 기성 정치인들은 주로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문명이 소멸할 것이다 같은 뭐랄까 파국적인 언어를 쓰면서 유권자들에게 경고해요. 저들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이죠. 네, 흔히 쓰는 방법이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는 걸까요? 오히려 더 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유권자들은 그런 경고를 자신들의 정책 실패, 예를 들어 경제 문제나 사회 통합 실패 같은 데서 눈을 돌리려는 꼼수로 봐요. 아,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우리 탓을 하냐 이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둘째, 그런 방식이 유권자들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태도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모르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반감만 키울 뿐이죠. 단순히 이들을 악마화하고 괴물처럼 묘사하는 게 효과가 없다면 대안은 뭘까요? 자료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전략을 악마화해서 철저한 검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악마화가 아니라 검증으로요? 네, 그들의 주장을 그냥 선동구후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의 실제 정책으로 취급해서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하자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내놓는 경제 공약들이 종종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일 때가 많거든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고 집요하게 따져붙는 거죠. 아, 팩트로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이민 문제에 대해 내놓는 잔인하고 비현실적인 해법들이 실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태도도 지적해야겠네요. 물론이죠. 독재자들에게 보이는 우호적인 태도가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요. 듣고 보니 그게 훨씬 합리적인 접근법 같네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팩트와 논리로 승부하자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그 검증이라는 게 기성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공격으로 비춰지면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요? 거봐,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공격하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럴 위험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검증의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유권자를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존중하는 태도요? 네, 이런 정책에는 이런 장점과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거죠. 이것은 이들을 단순한 항의 세력이 아니라 국가를 책임질 수도 있는 예비 집권 세력으로 대우하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감정적인 비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영국의 실용적인 온건화, 프랑스의 전략적인 이미지 변신, 그리고 독일의 위험한 급진적 부상까지. 네, 권력이라는 문턱에 다가서는 포퓰리즘 운동에 정해진 하나의 길은 없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자료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파국을 예언하는 대신 포퓰리스트들의 계획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 그 냉철한 검증의 결과 재정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이민에는 강경하며 문화적으로 날을 세우는 그들의 정책이 사실은 수많은 유권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아, 그리고 이미 기성우파가 도달한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결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면 그건 포퓰리즘의 승리가 아니라 어쩌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죠. 과연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